우리 군은 북한의 핵, 미사일, 비대칭 군사 위협에 대하여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확장 억제 실행력의 획기적 재고는 물론 한미 연합 연습 훈련 강화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갑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 발전은 물론 세계 각국과 국방 방산 협력 등 군사 외교의 외연도 넓혀갑니다. 전투형 강군으로 변화 혁신해가는 우리 군의 5대 핵심 과제 등 국방정책실 업무를 중심으로 2023년 대한민국 국방정책 추진 방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국방부 국방정책실의 2023년 추진 업무 중점 사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추진 방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허태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성북입니다. 2023년 국방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업무를 하는 곳이 있죠. 바로 국방부 국방정책실입니다. 그래서요, 막중한 업무를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방정책실의 주요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방정책실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방정책실은 국방정책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한 정책들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제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조정 통제하는 컨트롤 센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통상 저희들이 국방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을 군정, 양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군사력을 이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쓰는 것을 용병, 군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양병을 하고 이제 합참이나 이 군들이 이제 용병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맞는데 다만 국방정책실은 이 군정과 군령, 양병과 용병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직을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조직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책실 산하에는 이제 정책기획관실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국방의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방 전략을 수립해서 국가 안보 전략을 뒷받침하게 되고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우리 장병들의 교육 훈련, 또 정신 전력, 문화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또 북한에 대한 군사 정책, 또 전작권 전환 추진 이러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방위정책관실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군령에 해당하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국방 위기 관리를 담당을 하고 또 평시에는 전쟁을 수행할 준비들을 하는 지침을 하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많이 접하고 있는 미국의 확장제 실행력을 강화한다.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이고 또 우리 군의 자체적인 능력인 한국군 삼축 체계, 구축, 그다음에 우주, 미사일, 또 사이버 이러한 정책들을 발전시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국제정책관실인데 여기는 대외적인 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또 우방국, 외국군과의 국방 교류 협력 등 군사 외교를 수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 발전시키려는 현안들을 관리하는 조직이고 그다음에 외국군과의 국방 군사 교류 협력, 방산 협력 지원, 또 다자간 안보 협력,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PKO라든가 해외 파병을 하지 않습니까? 국제 평화 유지 활동 등 말씀드린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부서가 국방부 국방정책실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국방정책의 핵심 컨트롤 센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을 들은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국방정책실이야말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추적인 그런 기관이다라고 느낄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국방정책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국방정책의 상위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안보전략이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키워드는 자유, 평화, 번영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가안보전략이에요. 근데 이 국가안보전략이 그냥 추진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 힘이 바로 국방에서 나오는데 국방정책의
단기, 중기, 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착, 나아가서는 통일, 또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이런 국방 정책 전반에 대해서 국방 정책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우리 허태근 실장님이 계시는 거죠. 네. 저도 국방정책실에 근무했던 그런 경험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네. 2022년을 좀 돌아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국방정책실의 이제 방위정책관 신설을 통해서 북한 미사일 대응, 뭐 사이버 전자기 위협 대응 등 심혈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셨어요, 실장님. 저희들이 이제 새로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국방부에서 조직 개편들을 추진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방위정책관실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단순한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안보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수년간 저희들이 보면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듯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해 왔습니다. 단순히 무기 체계가 하루 이틀 새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같이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는 그러한 냉철한 안보 현실에 대한 직시에서 조직이 개편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부터는 2023년 올해 국방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추진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국방 환경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도 체감을 하실 거예요. 작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전쟁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제 질서를 보면 과거 국제사회가 글로벌 사회로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권위주의 독재 정권들이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이 관련된 이 안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이런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이 굉장히 중심으로 다가왔죠. 특히 중국이 대만에 대한 위협 또 무력 침공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요. 과거에는 핵을 개발하면서 이건 자위용이다, 억제용이다 그랬는데 김정은이 이제 노골적으로 이건 공격용이다. 남한 서울이 공격의 목표다. 그래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시키고 전술핵 운용부대를 직접 김정은이 나가서 지휘하고 지도하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말 안보 환경이고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이런 군사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위협들이 있잖아요. 네.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그래서 우리 국방은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초군사적 위협 또 국제적인 위협, 안보 위협들을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평가하고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국제 정세와 지역 정세 그리고 북한의 군사 동향 그리고 북한의 내부 정세까지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정세 이거를 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정책을 수립을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실장님. 예, 통상 저희들이 이제 안보 문제를 고민을 할 때 이 한반도 그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많은 이제 이 주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의 안보는 결국 지역 세계 안보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큰 바깥 틀부터서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주변국 세계 질서를 보면 누구나 다 인정하시다시피 이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제 되고 있고 그 미중을 중심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진영화되는 양상도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자유주의 국가들 간에 또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진영화 양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한 양상들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저희들이 잘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영내에 있는 국가들은 보면 지금 이제 이러한 양상 속에서
무엇을 택해야 되나 하는 이런 이제 국가 안보적인 고민들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이 전쟁이 단순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 유럽의 안보를 흔들고 또 전 세계적인 안보를 흔들지 않습니까?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결국은 또 북한에게도 중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안보에 영향이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북한도 보면 저희들이 분명히 특히 국방에서는 직시해야 될 것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위협이 특히나 핵, 또 그 핵을 투발할 수 있는 다야종의 미사일들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비핵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대화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저는 참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는 아마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자기들이 택할 수 있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은 결국은 핵 능력의 고도화다. 이런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러한 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힘을 통해서 그들이 택할 길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전쟁 양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 군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혁신해야 되는 그런 여러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세계 정세로부터 우리가 처한 이 국가적인 이 실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방 정책을 수립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 추진 방향을 세웠고 핵심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언급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목표는 이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서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 이 노력을 집중해야 될 세 가지 노력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혁신과 자강이고 둘째는 동맹과 연대, 셋째는 이제 복지와 상생 이렇게 세 가지 노력선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혁신과 자강, 혁신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뭐 국가들의 경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전쟁 양상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해서 국방이 혁신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강, 우리 스스로의 이제 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삼축 체계 이런 것들도 현재보다는 위협이 증가하는 걸 고려해서 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신기술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우주, 사이버, 전자기 이러한 다양한 능력들을 또 확충해 나가고 AI 기반으로 유무인 복합 체계라든가 혁신 노력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맹과 연대인데 동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고 연대는 한미 동맹을 넘어서 우리하고 이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되고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미 동맹을 과거 70년보다 더 강한 동맹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 남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우리의 삼축 체계를 강화하고 연합 연습 기동 훈련 여러 가지를 강화해서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이제 확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연대는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화되는 이 추세 속에서 아태 지역 국가들 또 나토 여러 국가들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우리 국방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연대 노력들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복지와 상생인데 우리 모든 게 보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네. 우리 장병들이 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야 하겠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상생. 지역 사회와 분리되어서 군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서로 상생하고 도움 줄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장병 의식주도 개선할 것이고 의료 체계도 획기적으로 바꿀 겁니다. 그다음에 국군 장병들이 단순히 군 복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속에서 무엇인가 더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미래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 북한 미사일 등 위협에 우리가 정말 압도적으로 이제 대응 능력을 구축하려면은 한국형 삼축 체계 이거 좀 빨리 갖춰졌으면 좋겠거든요. 자, 꼭 필요한 능력 체계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선대장님? 예, 한국형 삼축 체계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킬 체인이죠.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탐지를 해서 먼저 무력화시키는 이런 조치가 바로 킬체인이죠.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 킬체인에서 이게 사전 공격이 실패해서 북한 미사일이 발사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중첩, 고도로부터 중고도, 저고도까지 중첩된 미사일 방어 체계에 의해서 우리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만들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영어로 말하면 KAMD인데 마지막은 이제 대량 응징 보복이죠. KMPR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면 북한에게 압도적인 그런 응징을 함으로써 북한이 다시는 추가적인 그런 도발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일련의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분야별 이런 체계들을 지금 잘 갖추어 나가고 있고 그 목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체계 중에서 지금 그래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뭘까? 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정찰 위성을 아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찰 위성, 그다음에 초소형 위성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을 하고 사전에 타격하고 요격하고 응징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체계를 갖춤으로써 압도적인 체계 그걸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형 삼축 체계 앞으로 어떻게 능력을 강화하고 대비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 실장님의 말씀을 듣겠고요. 그리고 우주 사이버 전자기든 전장 영역이 넓어졌어요. 신영역 대비해서 또 어떤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듣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희들이 한국형 삼축 체계를 이제 구축한다고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왜 하느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통상 이제 위협이 있을 때 위협이 실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거부적 억제. 적이 공격하더라도 그 공격이 제대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거부당할 것이다 하는 걸. 두 번째는 응징적 억제라고 합니다. 적이 행동할 때 그거보다도 더 큰 대가를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KAMD 방어 이 능력들, 그다음에 킬체인의 일부들은 이제 거부적 억제를 위한 겁니다. 네.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킬체인의 이제 이 고위력 미사일이나 또 KMPR 이런 것들은 응징적 억제, 지도부가 위협을 당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적의 위치를 샅샅이 파악하는 이제 정보 수집 능력. 저희들이 좀 더 이제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정찰 위성, 다목적 실용 위성, 또 고성능 무인기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 조만간 네. 이제 단계적으로 전력화가 되면 미측의 능력이 또 충분히 제공되지만 그와 더불어서 북한의 구석구석을 보면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타격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동 갱도, 이동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움직이는 테일이라든가 이런 능력들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들을 획기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방어인데 저희들이 좀 더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레이더라든가 조기 경보 위성을 통해서 북한 전 지역을 좀 더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네. 봐야 돼서 미리 움직임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북한이 보면은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능력들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들을 보강해 나가고 있고, 좀 더 높은 단계는 주한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사드 체계, 또 패트리어트 체계 등이 있습니다. 그 중간을 담당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을 저희들이 이제 MSEM, LSEM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 방어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방어의 높이가 높아져서 네. 다층 방어가 되게 된다.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응징 보복 이 능력은 저희들이 현재도 북한 미사일보다 우수한 미사일 능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에게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위력, 초정밀, 장사정 미사일을 더욱더 저희들이 구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 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 만일의 유사 사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침투해서 북한의 지도부를 위협하거나 필요할 때 제거할 수 있는 능력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특수전 부대 능력인데 이러한 특수전 부대원들의 이 첨단 장비를 가지고 생존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보강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영역. 통상 저희들이 이러한 걸 이야기할 때 이제 레프트 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사의 왼편. 북한이 이러한 무기 체계를 작동시키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들을 선진국 위주로도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주, 사이버, 전자기 이런 능력들에 주목하고 저희 독자적인 능력도 구축하면서 미국하고도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저비용 비대칭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해야 된다. 대비 태세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국방 정책 추진에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빈틈없이 살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지금 그런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되는데 무인기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테러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과거에 GPS 혼란 일으키고 우리의 해킹을 통해서 우리 사회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게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잘못해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요즘은 좀 잠잠했습니다만 접경 수역 그런 접경 수역에서 또는 DMZ에서의 그런 도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 방위 체제 이걸 확고하게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얼마 전에 이제 자유의 방패 연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시작도 전에 미사일을 막 쐈단 말이에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 2018년 김정은이 조건부 비핵화 언급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다시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한미연합연습, 중요한 연습을 중단했습니다. 그때 키리졸브 포릭을 UFG 연습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하는 그런 지휘소 연습의 명맥만 유지했고 소규모 야외 기동 연습만 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걱정했던 게 뭐냐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는데 한미연합 억제력은 약화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건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현실이 돼버렸거든요. 네. 비핵화는 전혀 안 됐고 핵미사일 역량은 고도화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일 만에 와서 정상회담을 했고 한미연합연습의 정상화, 전략자산의 조율된 방식으로의 전개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김정은으로서는 제일 기분 나쁘고 원치 않는 결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협박하고 실제 미사일 발사도 협박을 하고 실제 특징은 뭐냐면요. 한미가 북침 핵전쟁 연습을 한다. 그래서 자기들은 피해자고 한미가 가해자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비난의 화살을 정부로 가도록 미국으로 가도록 만들고 우리 그 언론에서 강대강 구도다. 이렇게 해서 마치 한미가 긴장 고조의 원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보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연합 연습 훈련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네. 11일간 이어진 프리덤 실드 자유의 방패 연습 그리고 더욱이 이번에 연합 야외 기둥 훈련까지 이제 진행이 돼서 네. 효과가 매우 컸다고 들었습니다. 성과적인 측면을 실장님 좀 짚어주시죠. 네. 과거에 이제 3, 4일 훈련하고 쉬었다가 할 때와는 다르게 어떤 이제 전쟁 상황에서의 장기간 연습 훈련 이제 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 마찰 요소 이런 것들도 이제 체험해 볼 수 있었다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나 여러 이 변화되는 양상들을 보면서 시나리오에도 거기에서 착안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는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이제 진화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관련한 이제 연습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미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었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데 네. 아마도 과거 대비해서 최고 수준으로 이번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개의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를 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쌍용 연합 상륙 훈련은 4단급으로 지금 이제 4월 초까지 계속 실시가 되고 그래서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 등도 실시하고 특히 여단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한 그런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훈련 명칭을 저희가 워리어 실드 FTX 우리말로 전사의 방패 훈련이다 해서 훈련의 의미를 제고했고 지금 현재도 각 군이 미군들과 함께 연합 훈련을 통해서 연합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 하순에 제8차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을 미국 펜타곤에서 개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실장님께서 직접 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그 당시에 한미 핵심 당국자들 간에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고 어떤 성과가 났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DSC TX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측 대표라는 이렇게 이제 직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확장 억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계시고 또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계신데 이 미측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볼 때 저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난해 11월 SCM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 속에 담겨 있는 문구들입니다. 네. 우리가 나토를 흔히 이제 착안을 할 때 나토식 핵 공유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토식의 핵 공유 정책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4가지 범주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공유, 공동으로 계획을 만드는 것, 그 공동으로 만든 계획을 공동 실행하는 것, 그다음에 그 전반에 있어서 협의 체계를 가동시키는 것인데 그때 SCM 공동 성명을 보면 최초로 한미가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 협의 체계의 전 분야에서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변화의 첫걸음이 DSC TTX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들이 그 미국이 세계 최고의 핵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다음 미국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핵 능력을 가지고 유사시에 한국에게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겠다고 계속 약속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그것을 신뢰하냐라고 물으면 그 신뢰의 수준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미국의 능력이 확장 억제력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군의 역할이 무엇이냐? 한국의 역할과 목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네. 물으시는 겁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미국의 핵 능력이 공약의 약속대로 실행되는 데 있어서 실행되도록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목소리를 늘리겠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DSC TTX가 한미가 약속한 그 부분의 시작이었고 과거의 TTX는 주로 북한이 위기 상황을 조장할 때 그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의 핵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핵 무력 정책법을 만들면서 선제 핵 사용, 우리에 대한 공격,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마당에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핵 사용을 시도할 때 한미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는가를 논의를 했다는 큰 차이점이 있고 여기에 논의 결과들이 한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확장 억제 정책에 있어서 최상위 문서가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안으로 개정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담길 것이고 예. 그것이 군사 당국에게는 가이던스로 작동할 겁니다. 그 가이던스에 따라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미국은요, 이 북한이 만약에 핵을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센터장님.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해구산 확장 억제에 대한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도 아마 그걸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든 이 핵 정책 검토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NPR이라고 하는 핵 정책 검토서 보고서 내용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시나리오는 없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을 실제 미국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미국에서 열린 한미 SCM 한미 연례 국방장관회의 그 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오스틴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런 내용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1953년 금년에 이제 정전 70년이잖아요. 네. 1953년 이후 북한이 6.25와 같은 재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의 강력한 억제력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지금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위협을 고도화시키고 정책을 법제화하고 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걸 사용하는 순간 죽음이고 김정은도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억제력의 가동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핵 무력을 무용화시키자. 아예 쓸모없는. 해서 사용도 할 수 없고 유지하려니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해서 아예 포기하게 만들자. 지금 한미연합연습과 확장 억제의 강화는 바로 이걸 목표로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장님 지난 2월 미국 방문 시에 이제 미국의 핵 잠수함 훈련 시설도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또 한미동맹 그 역대 최초로 이루어진 방문이기도 한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저희들이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주로 이제 핵 삼축 체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 우리 본토에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전략 폭격기 B1, B52와 같은 이제 전략 폭격기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나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SCM 때 상시 배치에 준하는 전략 자산 운용을 할 것이라고 약속드렸고 그것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양상이고 세 번째가 이제 핵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 그것이 이제 전략 핵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기를 갔는데 저는 과거에 이제 북핵 정책 차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 본토에 가서 이제 ICBM 시험 발사하는 현장도 목격을 했고 또 미 전략 폭격기 운용도 이제 실제 확인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잠수함 기지 킹스베이 기지라고 해서 그 킹스베이 기지를 갔었는데 이제 미 핵 삼축 체계를 이제 모두 뭐 확인한 아주 이제 경험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 SLBM 잠수함 공개는 한국군으로서는 처음이었고 네. 저희들이 그 잠수함 내부에 한 2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잠수함 내부에는 뭐 그 핵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관부터 모든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왔고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삼축 체계 중에서 가장 은밀하게 운용되는 자산이 잠수함입니다. 네.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이제 14척. 통상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하는 잠수함들은 이러한 핵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이 아니라 핵 엔진을 가진 추진 잠수함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잠수함들은 가끔 한 번씩 이제 억제 메시지 때문에 이제 미국이 노출시키는 그런 양상인데 미국이 14척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통상 저희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운용이 된다고 보면 그중에 4척, 5척이 계속 이제 365일 24시간 운용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의 동쪽, 대서양, 미국의 서쪽, 태평양을 본다면 태평양 전구에는 항상 2척 정도는 은밀히 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 국민들에게 또 김정은 정권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전략 폭격기가 전개되는 그 억제의 메시지는 보고 있지만 실제 작동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이러한 능력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작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이는 미국의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값진 경험하고 오셨습니다. 네.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더욱 공고해진 한미동맹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견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실전적인 연습으로 파이트 투나잇.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응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투형 강군을 건설해가는 우리 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내기 위하여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지식 포커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미래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미 전략자산 전개와 더불어 강도 높은 한미연합연습훈련에 나선 우리군.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가는 우리군을 들여다봅니다. (2023년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한미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이번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은 대폭 강화된 실전성과 확대된 훈련 규모를 핵심으로 11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이번에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으로 이름을 바꾸며 실기동 훈련을 재개한 것입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기존 연습과 다르게 1, 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 훈련을 펼쳤는데요.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북핵 미사일 고도화와 최근 전쟁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했으며 전쟁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2023년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중에 약 20여 개의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집중 시행됐습니다. 이는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실시됐는데요. 쌍용 연합 상륙 훈련,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 등 여단급 이상의 연합 야외 기동 훈련들을 5년 만에 재개하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쌍용 연합 상륙 훈련은 한미동맹의 전투 준비 태세 강화와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규모를 확대해 4월 3일까지 진행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더불어 한미는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명칭을 전사의 방패 연합 야외 기동 훈련으로 명명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 방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능력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이외에도 전사의 방패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인 지난 3월 27일 우리 해군은 미국의 제11항모 강습단과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양국은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앞서 지난해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올해 1월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양국은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적극 구현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일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 등이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번 훈련에도 쌍용 훈련에 미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 함이 참가하는 등 미 전략자산이 동원되었습니다. 축소됐던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현시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이번 훈련. 굳건한 혈맹으로서 지난 70년간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지역 안보에 이바지해온 한미동맹. 거듭된 발전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길 응원합니다. 네, 지난 1월 말입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가 됐는데 이 자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센터장님, 네.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예,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나토의 동맹에 가입했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일본과의 협력도 우리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고요. 일본은 우리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같이 지금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과 한국, 다시 말해 한미일이 힘을 합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뿐만 아니라 대응 능력도 훨씬 커지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지소미아가 정상화됐는데 정상화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미사일 대응을 함께 한다면 억제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상황을 우리가 대응하는 데 힘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특히 일본에는 유엔세 후방 기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력 제공의 기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일본과의 협력 강화,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우리 입장에서 미사일 정보 공유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예,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한미일 3국 정상들께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합의의 이행 방법들을 고민하고 이제 의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인가? 미사일이 발사되면 어디서 발사되었는가? 예상 발사 지점입니다. 어디로 날아가느냐? 비행 방향,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한 탄착 지점,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경보 정보가 될 겁니다. 현재 미사일은 한미 간에는 실시간 공유가 되고 있고 미일 간에도 이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일이 같이 이 정보를 이제 공유하자. 왜 네. 하느냐? 3자가 같이 할 때 이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이 향상될 수가 있다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게 날아다니는 미사일. 그다음에 SLBM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이 분야에서 저희는 일본과의 정보 공유가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저희가 조만간 이제 제가 대표로 이제 한미일 안보 토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회의를 이제 할 텐데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미일 측과 의논을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그 한일 정상회담 때 주제들 중에 이제 국방 분야의 가장 이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이제 지소미아였습니다. 네. 지소미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난 시기 지소미아가 중단되었다, 취소되었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단되거나 취소된 것이 새로 시작된 것처럼 이제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 지소미아는 한일 간에 체결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중단되거나 취소된 부분이 없이 계속 이 협정에 따라 정보 공유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때 중단하겠다는 종료 통보를 하게 되고 종료 통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직전날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 형식적 안정성이 불안정해 왔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그러한 상태에서 정보 공유의 폭이나 깊이를 심화시킬 수 없었겠죠. 그러한 제약이 이번에 이제 완전히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들은 북한의 위협을 보면서 그 정보 공유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방법이라든지 정보 공유의 방법이라든지 채널 뭐 여러 가지 또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다변화하고 심화시킬 수가 있게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네. 올해는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의 의미와 중요성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센터장님. 예,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 동시에 한미동맹 70년입니다. 6.25 전쟁이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였지만 한미동맹을 탄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전후복구, 국군의 강화, 그다음에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발전, 또 자유민주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이제 70년 이후에 앞으로 100년 또 이후에 한미동맹이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를 삼는다는 점에서 금년 70주년 행사를 계기로 해서 한미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로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돼서 한층 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70주년 기념해서 다양한 행사가 기획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장님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이제 6월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인데 그때 저희들이 한미가 함께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대대적으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첨단 전력들이 참가해서 역대급 규모로 실시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압도적인 우리 군 또 한미연합군의 능력을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는 억제력을 보이는 그러한 이제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특히 10월에는 매년 개최되는 SCM이 올해 이제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네. 그때 동맹이 70년이 됐는데 70년의 국방 분야의 성과,
앞으로 70년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하는 어떤 비전을 담은 문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할 것이고 우리 한국에는 유엔군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유엔군 사령부가 과거에 이 16개국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한반도에 다시금 이러한 위기가 발생할 때 재참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흘렀는데 이 유엔사와 관련된 각종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려들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가 또 유엔사가 함께 지금 유엔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유엔사의 임무는 정전 협정을 관리하고 유사시 이 전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표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70년 동안 최신화해야 될 요소들을 담은 협의를 하고 있고 네. 그 협의의 결과들을 담아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들을 전부 다 모셔서 그분들에게 보고하고 네. 한국에 대한 그 회원국들의 안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미쳐가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획기적인 방산 수출 성과가 주목되고 있고요. 올해 특히 더 강력한 방산 수출 지원 정책을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기술이라든가 국방 R&D 등등 이런 계획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예. 방산은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군의 전력을 이제 조달하는 것이고 그다음 그러한 여유 능력과 잉여 역량을 가지고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 차원에서는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도 늘리고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도 여러 조직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저희들이 이제 기술 이전, 네. 물건만 파는 무기체계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들이 스스로의 역량들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하고 또 공동 개발하고 하는 패키지로 추진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그 우위에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하는 무기 체계들은 우리 군이 실제 사용하면서 검증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운영 유지라든가 교육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숙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군 차원에서 수입국들에게 지원하면 그것이 그 수입국들로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서 이러한 방산 능력이 우리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 국가와 국방 장관 회의가 연이어 개최되는 등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아무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구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뭐 기업에 대한 신뢰도 있습니다만 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장관께서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폴란드나 사우디나 이런 데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뭐 우리 대통령도 뭐 세일즈맨 1호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우리 방산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발간된 이제 국방백서 2022 이거 이제 저도 읽어봤거든요. 정말요? 그럼요. 실장님 어느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백서를 만들 때도 이제 무엇에 중점을 두고 하는가. 근데 기본적으로 힘에 의한 평화. 그것이 그 기조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뭐 주요 특징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가장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적이 누구냐 하는 것에 있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기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담았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 속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중추 국가, 또 인도 태평양 전략, 또 한미 동맹 강화 등 이러한 국가 정책 속에서 국방 분야가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약속들이 담겨 있고 예. 마지막으로는 국방 혁신 4.0 이런 과학기술 강군 또 우리 장병 사기 복지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이런 노력들이 잘 담겨 있어서 국민들께서 좀 듬직하게 생각하시고 또 북한에게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 2023 국방 전략서 발간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가장 큰 이제 전략은 이 군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제 방향타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 그렇게 가기 위해 노력선이 무엇이며 그것을 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네. 그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과 같은 재원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는데 과거의 문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종합한 그런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저희가 변화를 이제 많은 조언들을 들어서 모색을 해서 지금 보면 이제 국방 전략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 국가 안보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 전략을 구현하는 국방 전략서, 또 국방 전략서에 기초해서 합참에서는 합동 군사 전략서, 이제 전략서의 기획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기초로 이제 각 합참과 각 군이 그들의 이제 기획 문서들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지난 3월 초에 이종석 국방장관 주재로 전투형 강군으로의 어떤 군 체질 변화를 하기 위해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이제 전군 또 각 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결집, 어떤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굉장히 지금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북한의 도발이 고도화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이 정말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5가지 이제 핵심 과제를 제시를 했고요. 그중에 제가 주목한 부분은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입니다. 예, 최근 병사들의 대우가 좀 높아지면서 초급 간부가 상대적인 그런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초급 장교의 질이 떨어지고 또 지원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전투력이 약화되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뭐 처우 개선이라든지 급여 증액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글자 그대로 전투형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이종섭 장관이 강조하셨듯이 전투 준비 태세를 완비하고 그다음에 실전적 교육 훈련 그리고 정신적 대비 태세 완비 이런 것들을 전군 지휘관들이 결집하고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실장님도 좀 얘기 듣고 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5가지 이제 중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지휘관 중심으로 전투 임무 위주의 부대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히 부대 운영을 단순화시키려고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전투 임무 외에 이제 불필요한 행정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좀 보강해서 군인들은 이 군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강화하자. 단순히 훈련만이 아니라 적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근거한 적 시나리오에 맞춰서 훈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 예산도 정액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실사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과학과 훈련 수단들이 있더라도 실사격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정밀 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탄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국방부가 지원해줘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원들을 좀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신전력 교육인데 저는 이제 정신전력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군인들에게는 우리 국가가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지켜야 할 존재이지 않습니까? 올바른 국가관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국가의 위협을 제기하는 적이 누구인가? 대적관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랑하는 국가를 적으로부터 지켜야 될 그것이 바로 군인이지 않습니까? 네. 내가 군인이니 어떠한 군인 정신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 3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재도 바꾸고 지휘관 중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나 상급부대 차원에서 예하 부대들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전투력 발휘가 잘 되도록 지원을 잘 해서 개인 정비 여건이라든지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이라든지 장병 피복, 의료 체계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인사 운영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전투 임무 위주의 노력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휘관들 인사관리도 모두가 지휘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 자원이 지휘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계부대나 접촉부대 위험 지역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이제 평정이나 평가도 우대를 주고 하는 이러한 체계들을 통해서 이 군이
전투 임무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정한 추진 방향과 과제가 잘 진행되도록 당부 말씀 좀 주시고요. 또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다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은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의 위협, 전방위적인 그런 위협에 대응하는데 가장 핵심은 한미동맹의 강화라고 봅니다. 네. 우리 자위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는 전 신뢰라고 봅니다. 한미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 확장 없이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 중요하고요. 최근에 정말 어려운 결단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했는데 신뢰가 부족하죠. 신뢰를 더욱더 돈독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군이 정말 싸워 이기는 군대가 되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군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면 아마 우리 군이 더 힘을 발휘해서 정말 힘에 의한 평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군 본연의 임무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임무 완수를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한 국방 전략이나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국방정책실이고 제가 실장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방의 중심에 있다 하는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국방에게 부여된 숭고한 임무가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북한 핵미사일에 적극 대응하고요. 과학기술 강군, 또 정투형 강군을 위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가기 위해서 우리 군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국방부 정책실이 있습니다. 실장님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애써주시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가는 우리 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는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